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 현대로템이 폴란드와 K전차 현지 생산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구체화시키자 루마니아를 비롯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산 K전차 1000대를 도입한다는 것도 놀랍지만 폴란드 현지 공장이 한국 기업을 위한 유럽의 유지보수 허브가 된다는 것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K전차를 도입하려 할 때 문제가 되었 것으로 앞으로 수리와 부품 순급에 대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앞으로 K전차를 폴란드가 자국에서 생산할 공장을 만들고 이 공장을 유지보수의 유럽 허브로 만든다면 앞으로 유럽 시장에 대한 진출의 길이 활짝 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루마니아가 지난 5월 K전차 실사격 시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루마니아는 이에 앞서 지난달 K구자주포 54문을 계약했는데 앞으로 K전차와 레드백과 천문 등 한국 무기를 대거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가 K무기 나토벨트를 구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루마니아는 지금 유럽 국가들에게 왜 한국산 무기를 사야 하는지를 여러 보도를 통해 알리고 있습니다. 루르마니아 매체 디펜스 루마니아는 지난 3일 놀라운 보도를 내놨습니다. 러시아는 마이크로칩 분야에서 거의 20년 뒤처져 있습니다. 수-57과 T-14 탱크는 뒤처질 위험에 처해 있다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를 받으면서 반도체를 수입하지 못하는데 러시아는 자체적으로 2028년까지 65나노미터 반도체를 생산하겠다고 목표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선도 기업이 이미 7nm, 5nm 칩을 생산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삼성전자는 7nm, 5nm 칩을 생산하고 칩 성능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GAA 트랜지스터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3nm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한국산 첨단 무기에는 3nm의 칩이 들어가는데 러시아가 자탕하는 최신 첨단 무기 수-57과 T-14에는 20년 전에 65nm의 칩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러시아에 대항해서 한국산 무기들을 대거 도입하는 루마니아는 자국 국민들과 유럽국들에게 보란듯이 왜 러시아산 무기가 한국산 무기를 못 따라잡는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까지 한국산 K전차, K구자주포가 팔려나가자 적잖게 놀라며 심각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일본도 무기 순출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해왔고 역대급 엔저까지 오면서 수출 호재가 많은데 왜 우리는 한국처럼 수출하지 못하냐는 한탄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K구자주포를 루마니아가 계약했다는 소식에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한국 무기는 의외로 가성비가 좋다. 일본 제강의 포신이나 스미토모 중장비의 기관포보다 한화나 현대의 제품이 안정적이다. 생산량은 일본의 10배 가격은 13라고 할까? 일본은 납품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데다가 생산수가 적다. 한국이 수출용 포함해서 대량 생산으로 싸지면 일본도 사자키읔 어차피 탄약은 서방과 호환되지. 수출을 못해서 단가가 높아지는 일본은 나쁘다. 엔저인데 말이야. 엔화 약세라면 경쟁력에서 일본이 이기지 않으면 이상해. EU 각국에 팔기에는 좋은 것 같아. 뭐 팔려면 좀 더 최신형의 하나지만 말이야. 일본의 기한 직전에 중고 장비는 싸더라도 팔면 좋은데. 지금 한국의 존재는 국제 정세의 중요 변수가 되고 있어. 주요국은 한국 없이는 국방을 말할 수 없다. 미영 프랑스는 2026년에 한국을 지칠에 가입시킬 것 같다. 한국의 무기들이 유럽에서 팔려나가기 시작하자 독일은 시장을 지키려고 견제하고 일본은 부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K전차는 이제 새로운 나토벨트가 형성될 것이지만 이미 K구자준포는 나토벨트가 만들어졌고 최근 가장 주목받는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최근 나토 회원국 중 6번째로 K구자주포를 도입하는 국가가 되었는데 그동안 폴란드, 티르키예,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가 운용하고 나토 회원국 간 교류를 통해 군수 지원과 운용 경험 등을 공유해왔습니다. 아직 서유럽 국가들은 K구자주포를 도입한 국가가 없지만 전세계 점유율 1위를 자랑하는 한국산 K구자준포는 유럽에서 서방의 자주포를 이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유럽 주요 국가들이 러시아의 침략을 막기 위해 K구자주포가 가장 중요한 전력이라고 말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러시아가 공격해올 것을 대비해서
K9 자주포를 배치했다며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순, 늪, 소나무 숲이 포함된 핀란드의 거친 지형에서의 전투는 험난하며 러시아군은 1940년 겨울 전쟁에서 약 300여 명의 군인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군도에 있는 수천 개의 섬과 얕은만으로 인해 바다에서 침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핀란드는 120박격포부터 첨단 K9 자주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크기와 기술을 갖춘 이 500개의 대포로 구성된 대규모 무기고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핀란드 국방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포병의 유용성을 입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 분야는 다른 군대에서는 다소 간과되지만 핀란드는 탁월한 성능을 발휘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핀란드는 K9 자주포로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도 유럽도 아닌 아시아의 작은 국가 한국에게서 K9 자주포를 산 루마니아는 최근 놀라운 발표를 보도했습니다. 지난 6월 30일 루마니아 군사매체 디펜스 루마니아는 포병 분야를 보았을 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에 놀랍게도 1위가 미국이 아닌 아시아의 국가입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군사력 순위는 미국이 1위일 것이라는 끊임없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포병 부대가 8,630여 개, 평점 0,488로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했습니다. 한국과 북한의 긴장된 관계를 고려할 때 한국이 대규모 지상군을 구축하고 대규모 군사장비를 비축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명품 자주포 K9를 파는 한국은 포병 분야에서 세계 1위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폴란드에서는 유럽 시장에서 한국의 진출을 막으려는 독일의 실체와 의도를 폭로하는 보도가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 매체 디펜스24는 지난 2일 장갑무기 전문가 데미안 라트카의 말을 빌어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독일 산업의 선언을 의심하게 만든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독일 라인메탈은 스페인 무기 및 탄약 제조업체 익스파를 인수하고 헝가리 공장에서 링스 장갑차를 최초로 생산했고 155탄약 공장을 리투아니아에 만들 계정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공장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독일은 동맹국의 생산 능력 확장에만 주력하면서 앞으로 폴란드 무기 공장까지 인수하고 자신들이 돈을 벌 궁리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독일은 폴란드가 한국과의 협력 철회를 하게끔 유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폴란드 가장 유력한 군사 매체의 전문가 데미안 라트카는 경종을 울리는 직언을 쏟아냈습니다. 유럽 무기 산업의 산업 능력은 미국과 아시아 선진국 산업에 비해 매우 제한적인데 특히 독일 라인메탈은 현재 탱크를 생산할 능력이 없으며 KF-51 팬서 탱크를 제시하는 것은 오래된 레퍼드 EA4 탱크 차체에 장착된 포탑 시스템 기술의 시연일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독일의 다양한 장갑 장비 부품 공급에는 명백한 문제가 있다며 우크라이나의 탱크 공장을 만들고 생산하겠다고 했지만 이 공장은 자격을 갖춘 직원을 찾고 훈련시키는 것도 어렵겠지만 적의 공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의 영토에서 위험하기 때문에 결코 가동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최근 파리에서 열린 유로사토리 2024 박람회의 라인메탈 부스는 주로 부분적으로만 기능하거나 모형의 GMARS 미사일 발사기인 기술 시연자로 구성되었으며 대량 생산 및 군용으로 준비된 제품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독일은 지금 생산 능력도 없고 개발도 언제 될지 모르면서 한국산 무기들을 유럽에서 생산하고 도입하는 것을 막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폴란드의 군사 전문가 데미안 라트카는 한마디로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독일 산업의 선언을 의심하게 만든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독일, 프랑스 등 방산 강국들이 한국산 무기를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반기를 들며 유럽 각국에게 극강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한국산 무기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는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EUROSATORI 2024에 참가해 미래형 보병 전투장갑차 레드백과 K9 자주포를 앞세워 본격적인 유럽 방산 시장 진출을 알렸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영국에 제안한 자주포 K9A 최신 개량형 형상이 처음으로 공개되었고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등 동유럽 국가들이 한국 방산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루마니아가 한국의 K9 자주포 54문과 지원 장비, 탄약 등을 도입하기로 최종 확정 지은 데 이어 한국이 보낸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이 루마니아의 핵심 부대에 실전 배치되자
프랑스가 누구보다 열받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불과 올해 3월까지만 해도 프랑스산 휴대용 미사일을 도입하려던 루마니아가 왜 갑자기 한국의 신궁 KPSAM으로 마음을 바꾼 것인지 세계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려 52조 원의 실탄을 장전하며 한국 방산을 풀 패키지로 구매하려고 하는 루마니아의 상황. 지난주 루마니아의 군사 매체 디펜스24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루마니아가 유럽에서 한국산 신궁을 보유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루마니아가 도입한 LIGNX1의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 신궁 KP-SAM1기가 루마니아 군대에 배치되었다. 이로써 루마니아는 현대식 대공 시스템을 하나 더 보유하게 되었다. 지난 6월 24일 루마니아 육군은 한국에서 배송된 신궁을 루마니아 지상군 주요 부대 중 하나인 제2보병사단 게티카에 전달했습니다. 게티카는 루마니아의 전술작전 부대로 가장 핵심 부대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국의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 신궁이 루마니아의 핵심 부대에 배치된 것입니다. 루마니아는 한국으로부터 9천만 달러 상당의 신궁 54기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1기가 배치되었고 안정적으로 운용되며 뒤이어 협상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전쟁 초기부터 휴대용 유도무기 스팅어 미사일로 러시아 전투기를 다수 격추했고 스팅어 한 발에 500억에 달하는 Su-34가 격추되는 장면이 전 세계에 알려지자 이때부터 세계는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루마니아의 신궁 1기가 실전 배치되었다는 보도를 가장 비중 있게 내보내면서 열받아 한 나라는 바로 프랑스였습니다. 루마니아 매체는 신궁 계약을 입찰이 아닌 정부 대 정부의 계약으로 낙찰되었다고 보도했는데요. 지난 3월까지만 해도 유럽 5개국과 공동구매 계약을 통해 프랑스 미스트랄 3을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체 그 사이에 왜 루마니아는 유럽 5개국 공동구매 대열에서 이탈해 프랑스를 버리고 한국의 신궁으로 돌아선 것일까요? 한국이 만든 신궁은 그동안 한국군이 운용해본 제블린, 레드아이, 이글라, 미스트랄 등 외국산 휴대용 미사일의 장점을 모두 모아놓은 미사일입니다. 신궁은 비례 항법 기술을 적용해 미사일이 항공기를 뒤쫓는 대신 비행 경로를 예측하고 명중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곧바로 이동합니다. 스팅어 미사일에 비해 훨씬 가볍고 명중률이 높으면서도 가격이 스팅어의 반값도 안 되는 1억 8천만 원입니다. 미국 스팅어와 러시아의 이글라 등이 명중률이 60% 안팎인데 반해 신궁의 명중률은 90%대를 자랑합니다. 프랑스 미스트랄은 신궁과 명중률은 비슷하지만 신궁에 비해 무게가 56kg가량 무겁습니다. 심지어 미스트랄의 가격은 대당 2억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러니 한국의 신궁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유럽 네티즌들조차 한국 방산 무기의 유럽 진출 뉴스를 보며 이런 반응을 남겼습니다. 한국인들은 시장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대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안목을 키웠습니다. 이처럼 루마니아는 신궁 1기를 실전 배치하고 K9 자주포 54문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K2 전차, 레드백 장갑차, K239 천무까지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세라 폴란드 역시 K 전차 수출 2차 계약을 오는 9월에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차 계약은 한국에서 생산한 180대를 도입하는 것이고 2차 계약은 500대를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입니다. 한국 방산업계는 폴란드 정권이 8년 만에 교체되자 그동안 방산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며 이유를 준비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루마니아와 중동 쪽으로 방산 수출 시장을 넓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성과를 내고 있는 국가는 루마니아입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고 늘 러시아의 위협에 시달리는 루마니아는 군 현대화 계획을 위해 2032년까지 주요 무기 도입에 399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4조 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력 전차에 80억 달러, 보병 전투 장갑차에 32억 달러, 미사일에 약 21억 달러 등의 사업비를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전차와 교량 전차 등 부수적인 장비 도입까지 고려하면 우리 돈 20조 원 이상의 무기체계 도입이 예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루마니아가 도입하려는 모든 무기체계는
한국이 가장 잘 만드는 것이라 한국산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현실화되면 한국에게 약 20조 이상의 무기를 구입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가 한국산 무기를 구입한 이유는 뛰어난 성능과 경쟁력 있는 가격, 그리고 빠른 납기가 주요했습니다. 물론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도 이들 나라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폴란드는 K2전차 1000대를 도입하면서 폴란드 현지에서 500대를 생산하고 이후 유럽 내 한국형 전차 K 생산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폴란드는 AS-21 레드백에 대해 현지 성능 테스트를 요구했는데요. 레드백에 대한 현지 성능 테스트에서 참가한 군인들의 호평이 이어지자 이 테스트는 오히려 레드백에 대한 엄청난 홍보 효과를 거뒀습니다. 당시 현지 실전 테스트 팀장이었던 크시슈토프 하넥 중령은 레드백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기계화부대 입장에서 보면 레드백은 21세기로 진입이다. 이전 장갑차인 BWP-1과 비교하면 50년은 도약한 셈이다. 다양한 국가에서 사용되는 전투 차량에 대한 현대 전쟁의 기본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차량임이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당시 폴란드 매체 디펜스 24 역시 하나 디펜스가 개발한 보병 전투 차량인 AS-21 레드백 테스트에 참가한 팀원들의 코멘트는 이 한국산 장갑차에 대한 칭찬으로 가득 차 있고 이들은 시스템의 네트워크 특성, 무기 작동의 직관성, 밤의 어려운 지형에서 정전 모드로 이동하는 이점, 즉 모든 차량 조명을 끄고 수동 열화상 시스템만으로 이동 가능한 야간 주행 시스템 등을 아주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편 한화는 호주 질롱시에 건설 중인 생산 공장을 약속 기한보다 4개월이나 앞당겨 건설했고 대규모 직원 채용에 나섰습니다. 이곳에서 K9 자주포와 탄약, K 전차, 레드백 장갑차 등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무기에 대한 빠른 납기만큼이나 빠르고 신속한 현지 공장 건설 능력은 무기 구매에 관심이 많은 나라들에게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또 하나의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탈리아는 11조 원 규모의 독일 레오파르트 EA 전차, 장갑차 도입 사업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가장 큰 사유는 독일 방산업체가 이탈리아 현지 공장 건설 불가 및 이탈리아 생산업체 참여 불가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현지에 공장을 건설하고 현지인을 고용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현지인에게 기술 교육을 하는 데에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고 이후에도 숙련된 기술자가 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루마니아는 하나가 호주에 신속하게 군수 공장을 짓고 그 지역 사회가 바뀌는 상황을 목격하면서 자신들도 하루속히 K9 자주포 공장을 짓고 또한 K 전차까지 도입해 이 공장에서 생산하고 이를 유럽에 수출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계약을 맺고 레드백 장갑차까지 도입을 고민하고 있는 루마니아 군 고위 관계자들은 얼마 전 방산 전시회에서 레드백에 실제로 탑승해 본 뒤 입을 다물지 못했다는 후문입니다. 현지 매체들은 루마니아 현지에서 생산하게 될 K9의 차체를 실제로 AS-21 레드백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함께 생산하면 상당한 비용 절감과 효용성을 가질 수 있다면서 현재 루마니아 장갑차 도입 사업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는 단연 레드백이다라고 했습니다. 해외 군사 매체 밀리타니는 이탈리아는 679대의 보병 전투 차량을 구매할 계획이며 다르도 IFV와 이탈리아산 VCC M13 장갑차를 교체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보병 전투 차량의 유력한 후보는 독일과 프랑스 합작회사의 링스 장갑차였지만 레오파르트 사업이 물거품되면서 이 사업 역시 불투명해졌고 그래서 결국 가장 유력한 후보는 한국의 레드백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독일과 달리 현지 생산, 현지 인력 투입 등에 대해 가장 호의적인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K 전차 유럽 생산의 중심은 폴란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만일의 경우 재정적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는 폴란드가 한국과 K 전차 2차 계약을 빨리 할 수 없거나 계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 방산업계는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했고 루마니아는 훌륭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심지어 K 전차를 생산하는 현대로템은 K 전차 구매와 함께 루마니아의 노후화된 철도 인프라 개선에
현대로템이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솔깃한 제안도 했습니다. 루마니아 방산 전문지 디펜스 루마니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루마니아와 K 전차 구매 생산 협력에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철도 인프라 투자에도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현대로템은 K 전차뿐만 아니라 철도도 생산한다. 인프라, 특히 도로철도 현대화에 있어 현대로템은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 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K전차와 K9 자주포 등 방산에 이어 철도까지 한국과 루마니아의 협력 확대가 기대되자 조급해하며 어려운 경제 사정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2차 계약을 하려고 애쓰고 있는 나라는 폴란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 유럽 수출의 허브가 되기 위해 폴란드와 루마니아가 경쟁을 하고 있다. 이처럼 루마니아가 K9 자주포에 이어 장갑차까지 한국산을 고려 중인 상황이 알려지자 지금까지 독일의 앞마당이었던 체코도 다급해졌습니다. 최근 유로사토리 방산 전시회에서 한국이 실물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까지 다양한 K 방산 무기들을 전시하자 동유럽 국가들의 관심이 한국 부스에 쏠렸습니다. 그 중에서 체코도 있었습니다. 체코의 주력 전차는 T-72 전차로 기갑 전력은 많이 붕괴되었으며 여기에 자주포는 다나 자주포 50여 문과 프랑스에서 도입한 카이사르 자주포 60여 문 정도입니다. 차륜형 장갑차도 구소련제가 대부분입니다. 체코는 독일 방산업체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높은 나라입니다. 얼마 전까지도 독일과 레오파르트 EA8 전차 도입을 위한 협상을 해오고 있었지만 독일의 소극적인 기술 이전 자세와 한 대당 400억 원, 600억 원이 넘는 독일 전차의 가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도 독일과 협상을 하다가 난항을 겪다가 대신 한국산 무기를 도입해 빠르게 전력화하는 것으로 보면서 체코도 이제 한국산 무기들을 눈여겨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구나 폴란드가 도입한 한국산 무기들의 성능이 우수한 것을 보면서 동유럽의 한국산 무기에 대한 입소문이 자자하고 지금이야말로 체코도 마음이 움직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특히 폴란드 현지에서 흑표 전차가 생산되면 폴란드로부터 흑표 전차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방산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이렇듯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루마니아가 그랬듯 체코도 정부 차원의 대규모 협상단을 한국에 파견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으로서도 루마니아와 체코, 슬라비아를 묶어 방산 시설을 만든다면 한국산 무기의 유럽 진출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K방산은 이러한 글로벌 러브콜 덕분에 올해 수출 목표 27조 원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이든 제품을 판매한 이후에 AS, 사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고가의 제품이라면 특히 더 그렇죠. 고가의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그에 걸맞는 사후 관리 서비스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분야는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한국이 잘합니다. 한국 제품과 해외 글로벌 기업들의 제품들은 가격, 성능 등에서 차별화된 포인트가 있지만 특히 AS 분야에서 한국은 독보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방산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최근 전투기를 구매한 고객들을 전부 한국으로 초청했습니다. 공군본부 감찰실 주관으로 KAI와 공군, 방사청이 힘을 합쳐 한국산 항공기 및 훈련기 운영국들과 국산 항공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한 것인데요. FA-50, 1, T-50 등을 구매 운용하고 있는 나라들 인도네시아, 티르키예, 페루, 필리핀, 태국과 지난해 FA-50을 최초 도입해 운영 중인 폴란드, 그리고 FA-50 신규 구매 계약 체계를 완료한 말레이시아 등 7개국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국제회의가 특히 의미가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장관, 차관 등 고위급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실제 전투기를 운영하는 실무 담당자까지 대표단을 구성해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무려 220명이나 되는 참석단을 구성했습니다. 유재문 공군 군수사령관과 공군본부 정선규 군수참모부장 등 공군 주요 관계자는 물론이며 국내외 항공기술 전문가까지 총출동 총 2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필요한 내용을 교육하고 안정적인 사후관리, 부품 제공 서비스까지 어필하는 중요한 자리였고 공군력을 한국에 의존하는 협의체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처음으로
1조 원 이상의 FA-50 전투기를 구매한 말레이시아도 당당히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대표단은 좌불안석이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한국방위사업청장은 KF-21 사업의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기밀 유출 수사를 받는 가운데 중대 기술 유출이 확인되면 공동개발 협력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인도네시아 측에 허여한 기술은 초보적 수준이다. 실제 기술이 이전되는 건 2026년 개발이 완료된 이후 시점이다. 라고 밝히면서 기술 이전의 결정권은 우리가 쥐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했습니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선 인도네시아를 배제한 단독 개발 가능성도 열어놓은 것으로 풀이되는 발언이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측은 약속한 1조 6천억 원의 분담금을 모두 낼 수 없다고 통보했는데요. 이에 우리 방위사업청은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6천억 원으로 조정하는 대신 기술 이전 범위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돈을 덜 낸다면 기술도 덜 줄 수밖에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예상보다 덜 받는다는 건 당연히 개발회사인 KAI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와 더 이상의 기술 협력은 어렵다는 판단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술 협력 대상으로 인도네시아는 버릴 때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도네시아는 KF-21의 고객이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과연 한국에 제공한 일부 기술만 가지고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시제기를 제공한다고 인도네시아가 그들이 원하는 IFX를 자체 생산할 수 있을까요? 이 역시 불가능입니다. KF-21은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인 KF-X 프로젝트가 낳은 작품으로 연구개발 인력 1,500여 명이 투입되어 개발과 양산까지 8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건군 이래 최대 규모의 전략 무기체계 개발 사업입니다. 방위사업청 주도하에 500개가 넘는 국내 연구기관과 대학 그리고 국내외 협력업체가 참여해 2015년 12월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가 이제 곧 양산을 앞두고 있는데요. KF-21의 면면은 이렇습니다. 최고속도는 마 1.8 시속으로 표현하면 2200kmh이며 항속거리는 2900km 한 번 이륙해서 서울과 제주를 3회 왕복할 수 있습니다. 최대 무기 탑재량 7,700kg, KAI 개발 인력 1,500명, 기체 크기 기준으로 동급 모델인 보잉 FA-18 슈퍼 호넷, 유로파이터 타이푼, 다소 라팔 이상의 항공전자 시스템이 탑재되며 국산 부품과 장비 비율이 높아서 실전 배치 이후부터 들어가는 운용 유지 비용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KF-21의 중요한 기술은 FASS 초정밀 조립 오차 범위 0.025라는 점입니다. 시제기부터 양산 모델까지 생산 공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동체 조립은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자동화 정밀 조립 장비인 FASS FUSELAG 오토메이티드 스플라이스 시스템의 몫인데요. 지구 대기권 내를 비행하는 항공기의 크기는 B747, A380과 같은 대형 기종의 경우 최대 400톤에 이르는 무거운 물체입니다. 기체 크기에 맞는 힘을 가진 엔진이 장착되어 비행하지만 비행 환경과 다양한 공기역학 요인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국내외 항공여행에서 비행 중 난기류를 만나 기체가 크게 흔들리는 경험을 누구나 한 번쯤 해보았을 텐데요. 커다란 B747부터 2인승 세스나까지 모든 비행기는 사소한 외부 요인에도 비행에 영향을 받습니다. 초음속 비행으로 각종 커다란 응력, 스트레스, 압력에 더 민감한 전투기는 조립 정밀도가 높을수록 비행 특성에 관여하는 변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기에 초정밀 조립이 가능한 FASS는 동체에 가해지는 다양한 힘으로부터 기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381개의 부품과 9,500여 개의 하드웨어가 체결되는 KF-21 동체는 단 한 개의 부품이라도 가공과 조립이 잘못되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립에 심혈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FASS의 가장 큰 특징은 정밀도입니다. 항공기 조립 공정은 큰 틀에서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기수, 중앙동체, 후방동체를 이동장비에 실어 결합하는 방식으로 과거에는 이들 구조물을 유압장치에 실어 조립했으나 조립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아
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FASS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한 초정밀 조립 자동화 시스템으로 전방, 중앙, 후방 3개의 동체로 나뉘어진 주요 기체 구조물을 휘어지지 않으면서 설계도에 나와 있는 수치에 맞춰줍니다. FASS는 KF-21 생산 인프라의 하나로 개발되어 2019년부터 설계 및 제작에 들어가 이번에 공개한 CJ 1호기 조립부터 투입되었는데요. 레이저 트래커라는 장비가 전방, 중앙, 후방의 포인트에 동체가 정확히 결합되었는지를 내장된 컴퓨터가 확인하며 작업 오차율은 0.025 이하의 완벽한 조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진짜 기술은 FASS 같은 생산 기술인데 한국 입장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약속했던 분담금을 다 내지도 않고 적은 분담금만 받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런 생산 기술까지 이전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뭘 몰라서 그렇지 KF-21의 공정을 보면 인도네시아가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인도네시아가 자기들이 개발했다며 공개한 4.5세대 전투기 모겁인데요. 2022년 자카르타에서 열린 인도 디펜스 2022 포럼에서 4.5세대 쌍발 전투기 I-22 시카탄 모겁이라며 이 기체를 공개했습니다. 모겁을 공개한 PT 인포글로벌사는 인도네시아 국영회사인데요. 2022년에 이 정도 수준을 내놓다니 한국이 20년 전쯤에 내놓은 KF-X 설계안 중 카나드형을 닮았습니다. 길이 12.5m, 높이 3.5m, 날개 길이 7m 트윈, 엔진, 단좌형, 복좌형의 멀티롤 전투기. 설계 인도네시아, 생산 인도네시아. 한눈에 보기에도 초정밀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이런 수준으로는 KF-21 기술을 이전해 준다 해도 제대로 적용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무엇보다 분담금도 다 안 내는 인도네시아에게 핵심 생산 기술 이전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심지어 인도네시아는 최근 이런 짓까지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적 기술자들이 KF-21 개발 과정 등이 담긴 자료를 USB에 담아 유출하려다 적발됐다는 소식을 접한 인도네시아 추정 해킹 조직이 국내 사이트를 공격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에논 블랙플래그 인도니전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해커 조직은 텔레그램에 지난 2월 2일 CNBC에서 보도한 기술 유출 기사 링크를 공유하면서 불쾌감을 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투기의 정보와 데이터를 인도네시아 국적 기술자가 훔쳤다는 소식을 접했다. 인도네시아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세계인의 눈게 인도네시아를 더럽히고 싶냐며 불만을 드러냈고 인도네시아를 건들지 말 것을 강조하며 보복으로 한국의 웹사이트가 다음 공격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협박했는데요. 그 후 정말 해킹한 국내 사이트 2곳의 로그인 페이지 웹 주소와 패스워드를 텔레그램에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격을 당한 홈페이지 중 하나는 개발 테스트 서버로 추정됩니다. 개발 서버의 경우 보안에 취약한 코드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익명을 요청한 보안 전문가는 인도네시아 해커들의 경우에도 애국주의적 성향이 강해서 주변국들과 많은 마찰을 빚고 있다며 맹목적인 애국주의에 의해 자국의 잘못에도 상대국에 대한 적개심으로 해킹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해킹당한 사이트들이 방문자가 많다거나 수많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이트는 아니라서 큰 피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방산업체나 정부기관에서는 보안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기술 이전비 일부를 내고도 KF-21을 제 돈 내고 사가야 하는 처지가 됐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기술 유출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만 것 같은데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KF-21과 같은 전투기를 갖고 싶어하는 열망이 큽니다. 그래서인지 인도네시아 국민들 역시 협력 국가의 기술 유출이나 하고 있냐며 한심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너무 늦은 듯합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기술 협력 대상으로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전투기를 얻고 싶다면 한국에서 생산된 전투기를 제 돈 내고 최근 전 세계 해군 관계자들이 한국에 총집합해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최신형 잠수함을 목격한 것으로 한국 잠수함의 엄청난 기술력을 눈으로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건데요. 세계 최강의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은
아시아 최초의 잠수함 수출국이라는 타이틀을 넘어 이제 세계 시장에서 명품 잠수함 명가의 존재감을 제대로 드러내고 있다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북한 미사일 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발사 전에 제거하는 킬체인의 핵심 전력인 3000T급 잠수함 신체호함이 전 세계 해군 관계자들의 뜨거운 시선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우리 해군에 인도된 신체호함 인도식에 캐나다, 사우디, 폴란드, 호주, 필리핀, 미국, 영국 등 해외 9개국 해군 관계자들이 총집결하는 등 화려한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신체호함은 지난 2021년 해군에 인도된 도산 안창호함, 안무함 A은 세 번째 3000T급 잠수함으로 장보고 3배치 1 사업의 마지막 잠수함입니다. 이런 신체호함은 전투 및 음파 탐지기 체계 등 잠수함에 포함된 주요 핵심 장비를 국산화한 게 큰 특징입니다. 실제로 신체호함은 잠수함 발사탄 도미사일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 발사관을 장착했고 공기 불요 추진 체계 AIP와 소음 저감 기술 등 최신 기술이 적용돼 지상 핵심 표적에 대한 정밀한 공격과 은밀하고 안정적인 작전이 가능합니다. AIP는 축전기 충전을 위해 공기가 필요한 디젤 전기 추진 체계와 달리 함내에 저장된 산소 및 연료 전지를 사용해 수중에서 축전지 충전과 추진에 필요한 전원 공급이 가능한 시스템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번 신체호함 인수식이 열린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 우리 해군 관계자들 말고도 특별한 손님들이 모여 잠수함 명가의 위상을 한껏 드러냈는데요. 지난 1992년 독일로부터 1200톤급 장보고 이를 최초 도입한 이후 국내 기술력으로 최초 연구개발한 전략급 잠수함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특별한 자리인 만큼 전 세계 해군 관계자들이 실제로 이번 행사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캐나다, 폴란드 등 해외 8개국 해군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면서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를 두고 방산업계에서는 높아진 한국산 잠수함의 대외 위상과 신규 잠수함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국가들의 뜨거운 관심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해외 군과 정부 관계자들이 진수식도 아닌 인수식에 대거 참석한 건 이례적인 일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한국 방산의 영역이 한국 함정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 신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방한 해외 8개국 해군 주요 관계자들은 우리 군 잠수함 운용부대의 정비훈련 장비와 하나오션에서 제작 중인 장보고 3배치 1의 건조시설을 확인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마이클 맥도날드 캐나다 연방상원 의원, 마이클 제이콥슨 호주 잠수함 사령부 국장, 파울 두클로스 주한페루 대사 등은 신체호함을 비롯해 이지스함 정조대왕함, 호위함 충남함을 차례로 둘러보며 한국의 건조 기술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는 후문입니다. 신체호함은 지난 2007년부터 시작한 장보고 3배치 1 사업의 세 번째 잠수함인데요. 사실 이번에 인수식을 성공적으로 끝마친 건 우리 방산 역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 해군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안보 위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앞서 대우조선해양, 지금의 하나오션이 건조한 선도함인 도산 안창호함은 2022년 8월, 이번함인 안무함은 작년에 각각 실전 배치됐었습니다. 배치 1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배치 2는 지난 2021년부터 두 척은 건조가 시작됐고 올해 초 3번함이 새로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배치는 전력화에 장기간이 걸리는 함정을 개발할 때 업그레이드 단계를 구분하는 용어입니다. 이렇듯 우리 군이 짜놓은 계획에 맞춰 착착 진행된다면 해군은 오는 2030년 무렵에는 최소 6척의 최신형 잠수함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사실 신체호함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세 번째 잠수함으로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는 킬체인의 핵심 전력으로 꼽힙니다. 다시 말해서 SLBM 운용이 가능한 3000톤급 잠수함 신체호함이 이번에 해군에 인도되면서 우리 군은 2021년 도산 안창호함, 작년 안무함 A어 SLBM을 쓸 수 있는 잠수함 3척을 보유하게 된 겁니다. 특히나 신체호함은 물 위로 떠오르지 않고도 잠수함 내에서 산소를 생산해 엔진에 공급할 수 있는데 신체호함의 위력을 실감케 하는 영상을 보면 모두들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잠수함에서 쏘는 탄도 미사일, SLBM 수중 발사는 엄청나게 위협적인데 실제로 그 모습은 바닷속에서 탄도 미사일이 용처럼 솟구쳐 오르며
순식간에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 표적을 정확히 마칩니다. 이런 이유로 신체호함이 전력화되면 최근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데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체호함이 조국 해양 수호의 선봉에서 서서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해 주길 바라는 이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렇듯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인 신체호함은 8개월 동안의 작전 수행 능력 평가를 거친 후 올해 연말쯤 우리 해군에 실전 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체호함 인수식에 참여한 나라들 중 유독 더 한국산 잠수함에 남다른 시선을 보낸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캐나다와 사우디, 폴란드, 필리핀으로 이들 국가는 한국형 잠수함 수출이 가능한 나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한국형 3000T급 잠수함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캐나다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마이클 맥도널드 연방 상원의원이 신체호함 인수식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는데 캐나다는 2026년 3000T급 잠수함을 발주할 예정으로 캐나다 해군은 노후화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영국산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대체하고자 신형 잠수함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페인과 프랑스를 비롯한 다수의 국가업체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이 가운데 한국산 잠수함이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현재 HD현대중공업이 하나오션과 장보고 3배치 2개조형을 앞세워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의 잠수함 사업의 수주를 추진 중인데 우리 잠수함의 수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북극과 인접해 있어 선체가 빙산이나 유빙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 등 해군 담당 해역이 광범위해 새로 도입할 잠수함은 크고 튼튼해야 하며 기술적 신뢰성도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장보고 2가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상황으로 기술은 경쟁자인 유럽 국가보다 후발주자지만 선체가 크며 무엇보다 우리 군에서 운용하고 있어 기술적 검증이 이뤄진 데다 성능 개량도 진행되는 등 수출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흘러가는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은데 지난 2월 초 우리 해군 관계자들이 캐나다를 방문해 국방방산협력 실무 및 확대 회의를 갖기도 했습니다. 우리 해군은 당시 회의에서 캐나다가 한국 잠수함을 획득할 경우 잠수함 운용 유지 등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는 협력 의지를 보였으며 캐나다 해군은 잠수함과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군과 교류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외에도 페루, 호주, 필리핀에서도 우리 잠수함에 대한 관심이 남다른 상황이라 우리 잠수함의 수출 기대감이 한껏 높아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과는 방산 분야 유지 보수, MRO 협력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등 너도나도 한국 잠수함 기술에 뜨거운 관심을 보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렇듯 HD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도산 안창호급 1, 2번을 건조한 하나오션도 잠수함 분야에서 미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는데요. 실제로 지난 5일 하나오션은 미국, 호주 등 해군 관계자들에게 우리 군이 운용 중인 장보고 1, 2, 3 잠수함을 건조한 탁월한 기술력과 건조 역량을 선보이는 등 해외 수출 시장 선점을 위한 고삐를 바짝 조였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당시 하나오션은 거제 사업장 MRO 해외 추진을 검토 중인 미국 등 해외 군 관계자들을 초청해 건조 및 정비 현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마련하는 등 함정 수출 현장 설명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현재 하나오션은 최신의 장보고 3배치 2 잠수함을 건조 중인 동시에 우리 군이 운용 중인 1200톤 장보고 1급, 1800톤 장보고 11급 잠수함에 대한 창정비 및 성능 개량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방문은 잠수함 도입과 MRO 해외 발주를 검토하고 있는 해외군 관계자들에게 하나오션의 탁월한 함정 건조와 정비 역량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엄청난 시간이 됐습니다. 향후 잠수함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해외 국가들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하나오션이 잠수함 건조와 안정적인 성능 유지, 개량 역량을 보유한 조선소임을 재차 확인하는 기회가 됐는데요. 실제로 지난 2월 하나오션을 방문했던 미 해군성 카를로스 델 토로 장관에 이어 이번에 방문한 미국 군 관계자들도 하나오션의 MRO 능력에 다시 한번 경악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하나오션의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 기술력에 감명받은 놀란 바크하우스 미 영사는
하나오션의 미 해군 함정 유지 보수 운영 사업에 대한 역량이 매우 인상적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있었으면 한다며 군침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렇듯 이번에 하나오션의 세계 최강의 잠수함 건조 기술을 제대로 보여주는 기회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 최강 성능을 보유한 장보고 3배치 1L 잠수함을 전면에 내세워 폴란드, 사우디, 캐나다, 필리핀 등의 잠수함 수출을 전략적으로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무소 배치 2급 잠수함은 성능에서 따라올 다른 경쟁자가 없는데 앞서 해군에 인도된 배치 1급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보다 더 크고 더 많은 무장을 운용할 수 있으며 성능이 향상된 전투체계와 소나체계가 탑재됩니다. 또한 3000T급 잠수함 중 세계에서 두 번째로 리튬 전지를 탑재해보다 높은 수준의 은밀성과 수중작전 능력을 보유하는 등 북한과 일본과의 군사적 경쟁 상황 속에서 우리 해군의 기술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 무기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세계 최초로 AIP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동시에 탑재해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의 자망지속 능력을 자랑하는 데다 어뢰, 순항미사일 등 다양한 무장을 운용할 수 있는 월등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명실상부 배치 2급 잠수함은 세계 최고의 디젤 잠수함으로 대한민국 국가안보의 획기적인 강화뿐만 아니라 글로벌 방산 수출 시장에서 한국 방산의 새로운 선두주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